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제 개인 파산 실무를 이제 바뀐 최신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뭐 파산 절차, 면책 절차, 뭐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취소 그동안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파산 절차 전후에 강제 집행이라든가 소송 같은 거를 특히 이제 강제 집행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유체동산 경매가 있죠. 살림살이.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강제 경매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자도 그렇고 채무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조바심에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거꾸로 이제 파산이나 면책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물론 제가 뭐 개인 파산 절차, 집행 절차도 중간중간에 유튜브를 찍었지만 거꾸로 이제 10장부터 파산 면책 절차는 상당한 어떤 이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개인 파산 절차와 집행 절차가 만났을 때 좀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정밀하게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장부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부터 차분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파산 절차와 집행 절차. 파산 선고이랑 강제 집행 등의 제한. 법이 있어요. 각주에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책도 따로 있습니다. 뭐 그 책을 굳이 살 필요는 없고요. 여기 지금 12에서 7페이지만 정확하게 봐도, 그리고 조문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일단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문도 뭐 제가 조문 한번 여러 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348조.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에 대한 효력. 1항. 파산 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관제인의 선택권이죠. 저도 이번에 보니까 경매를 중지 명령을 받은 분이 있어요. 자기 채무 지분에 대해서. 중지는 됐지만 관제인은 또 속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 조문을 잘 알아두십시오. 임의경매에 대해서 손댈 수가 없죠. 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제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 채권으로 하고, 그렇죠. 이미 들어간 돈을 물어주란 얘기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에서는 파산관제인을 피고로 한다. 자, 그 다음에 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체납처분은 이제 전형적인 게 국세, 지방세를 말합니다. 1항.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 예의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한 때에는 파산 선고는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파산 선고를 하더라도 국세징수 절차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가로 안에 있는 건 4대 보험 얘기입니다. 2항.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미 파산 선고 전에 국세 또는 지방세에 의해서 체납처분 혹은 뭐 4대 보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국세가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 절차가. 근데 이미 파산 선고하면 새로운 체납처분을 국가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4대 보험공단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뭐 쉽습니다. 자, 일반 강제집행은 개별집행이라고 그랬죠. 근데 파산은 포괄집행이라고 그랬죠. 포괄적인 강제집행 절차인 파산 절차로 인하여 개별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등은 제한을 받게 되겠죠. 파산 선고가 집행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새롭게 개시되는 강제집행 등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에 계속 중이던 강제집행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째, 파산 선고 후 새로운 강제집행 보전처분이 금지. 보전처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파산 선고를 비상계엄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상계엄, 헌법이나 우리 계엄법에서 보면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 알겠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비상계엄은 비상계엄 사령관이 모든 걸 장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산 선고를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별적인 절차는 다 무효가 됩니다. 허용되지 않아요. 개별적인 이런 거는. 비상 상황이죠. 그래서 파산 절차는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채무자한테도 그렇고 채권자한테도 그렇고 법원한테도 그렇고 비상 상황입니다. 파산관제인은 계엄사령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 위에 있는 판사는 이제 계엄사령관 위에 있는 대통령이겠죠. 비유하자면. 그래서 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 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 바 법도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382조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처분 권능을 박탈하여 사령관인 계엄사령관인 파산관제인에게 이를 부여하며 384조입니다. 382, 384 파산채권자는 파산 선고에 의하여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어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424조입니다.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실효가 뭡니까?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죠. 무효하고는 구분해야죠. 무효는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만 실효는 이제까지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파산 선고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는 효력을 더 이상 없대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 효과가 없대는 거죠.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48조 제1항입니다. 결국 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새로운 체납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349조 2항이죠. 이미 파산 선고 전에 체납처분은 이제 파산 선고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파산 선고 후에는 개별적인 재단 채권이든 파산 채권이든 일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파산 선고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둘째, 파산 선고 전 기존의 강제집행 보전 처분이 실효된다 그랬죠. 실효는 이제까지는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파산 선고 후로는 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법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죠. 강제집행은 이제 본집행을 말하는 겁니다. 민사의 어떤 본집행. 이거는 보전집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산재단에 대한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게 실효죠. 실효. 348조 1항. 이 규정함으로써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기존에 계속 중이던 강제집행 등은 실효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실효입니다. 실효.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잃는 겁니다.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었다가 회생기획안 인가결정에 의해 비로소 중지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을 잃는 것과 달리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선고만으로 파산 선고의 확정도 요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만으로 기존에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다만 저당권자는 별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하지 않고 자신의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412조입니다. 파산 선고 전 계속 중이던 우리가 임의경매라 그러죠. 임의경매 혹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 담보권 실행 등 질권에 의한 경매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되며 별채권자, 임의경매권자는 파산 선고 후에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별채권은 파산보다 별채권이 뭐라 그랬어요? 별도로 특별히 제외하고 파산 절차에서 제외하고 열외의 수단으로 파산 절차를 무시하고 별도로 별채가 별도의 특별한 절차라는 얘기죠. 예외적인. 또한 재단 채권의 경우에도 파산 선고 전에 재단 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 집행은 파산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 대표적인 게 근로자 임금 같은 겁니다. 임금에 의한 강제 집행. 이것도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파산 폐지 결정에는 소급포가 없으므로 파산 선고로 효력을 잃는 강제 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 안 합니다. 그냥 대법원 판례입니다. 실효되고 파산 선고로 효력이 잃고 파산 폐지 결정이 되더라도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 그걸 잘 알아두십시오. 다만 유일한 예외가 이겁니다. 다만 법은 조세 채권과 관련하여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 처분한 때는 파산 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만 예외입니다. 또 앞에 재단 채권은 조세도 재단 채권이지만 임금 채권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했는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임금 채권자의 그거는 재단 채권이지만 효력이 잃는다 그랬죠. 각주 4번의 대법원 판례. 근데 조세는 뭡니까? 국가의 공동체, 국가의 살림을, 국가의 지속성, 영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는 아주 특별한 입법에 의해서 예외를 둔 겁니다. 국가는 소멸하기 전까지는 뭐 전쟁이 나도 그쵸? 돈이 계속 필요하죠. 계속 돈을 찍어내서 뭐 전쟁 준비를 해야 되죠. 전쟁을 뭐 지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데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총력전이죠. 뭐 비트코인도 받고 그 다음에 뭐 UN, 그 다음에 유럽연합, 미국, 그쵸?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뭐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많이 하죠. 저도 뭐 대사관에 10만원 기부했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국가의 어떤 재정적 기반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세만 유일하게 예외다.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겠습니다. 법 34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이게 뭐 채무자의 재산이죠. 결국 강제 집행 등이 파산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므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이게 동시 폐지라 그러죠. 처음부터 파산재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 34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시 폐지에는 이런 제도를 규정을 둘 수가 없다. 다만 개인 파산 사건의 경우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 또는 파산 종결 결정, 이건 배당하는 거죠. 종결 결정이 있는 때는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던 강제 집행 가압류 등은 가처분은 중지된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파산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선고 전에 채권자가 뭐 집에 유체동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체동산 경매. 그쵸? 그럴 때는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졌던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가처분은 중지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557조 1항에 의해서. 경매도 막을 수가 있어. 부동산 경매도. 그때 중지명령 신청을 해서 중지 결정을 받아서 그걸 재판을 하면 중지가 됩니다. 집행관을 갖다 주면 돼요. 동부지방 각 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경매를 한 이거 중지 결정 해주거든요. 중지명령을 받아서 갖다 주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아직 파산 선고 안 하더라도 여기 있잖아요. 파산 선고 전에 그렇죠? 그다음에 면책 결정이 확정된 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니까 이제 이미 있는 건 다 나가리 시키는 거죠. 파산 채권과 강제 집행.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 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기존의 계속 중이 등 강제 집행 등 효력을 잃게 되고 저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 채권에 의한 새로운 강제 집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가 있으면 새로운 강제 집행은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냥 파산 선고 결정문을 갖다가 내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집행관이 스톱 시킵니다. 끝. 그죠? 파산 선고 결정문 내고 선고 결정 전에는 중지 명령을 받아라. 그죠? 중지 명령 해준다니까요. 개인회생에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파산에서는 유체동산. 이번에 저는 부동산 강제 집행도 중지 명령을 하는 거를 제가 16년 차에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야 이런 사건도 있구나. 보통 강제 경매는 그냥 중단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오거든요. 근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강제 경매를 아파트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3억 7천 정도 되는데 강제 집행을 중지하고 중지 명령을 판사님이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 이제 관제인이 선임됐죠. 그래서 의도가 뭔가 뭐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죠. 뭐 중지시켜 놓고 그 지분을 가족들한테 형이나 누나하고 같이 3분의 1씩 n분의 1로 갖고 있으니까 좀 싸게 좀 넘기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뭔가 그렇죠. 뭐 그런 이 경매가 돼서 다른 사람이 그 3분의 1이라도 덜컥 낙찰이라도 받으면 문제가 생기죠. 복잡해지죠. 지분이 3분의 2면 또 거기 사는 사람이 월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복잡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낙찰되기 전에 일단 중지되고 파산관제인 선임되면 관제인하고 뭐 형 누나가 이제 매수 협상을 벌여서 뭐 평가액대로 주십시오. 아니면 좀 더 좀 감안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런 의도면은 뭐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매수 그렇게 팔 용인이 있죠. 다만 이제 가격은 최소한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뭐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산정하기가 어렵죠. 괜히 또 뭐 대충 뭐 감정평가액대로 했다가 채권자들이 왜 이렇게 당신은 관제인인데 채권자 편에 안 서서 채무자들 가족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싸게 넘기냐 그런 또 비난을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투명한 거는 그냥 시장 가격으로 아니면 경매에서 넘어가는 거 그렇죠? 아무튼 하여튼 이 중지명령 활용해 주시고 파산 선고가 되면 기존에 있는 거는 조세 체납 외에는 다 스톱 실효된다.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조세는 그야말로 무섭구나. 조세,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은 얘기한 체납 처분 절차는 그냥 계속 고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그거하고 임의경매 두 가지는 파산관제인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파산 선고 후에는 뭐 국세도 막을 수가 있고 임의경매는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파산관제인과 보다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임의경매권자도 파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별채권이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전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처분한 거. 그거는 관제인은 건드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이후에는 뭐 국세까지도 관제인이 스톱 그렇죠? 시킬 수 있다. 아예 통과하면은 하지는 않습니다. 법 348조는 파산 채권에 의해 파산재단에 행해진 강제집행은 파산 선고로 인한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므로
파산 채권에 기하지 않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파산 채권입니다. 소유권에게 인도청구권이 집행 또는 그 보전이나 가처분은 이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은 파산 채권이 아니죠.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파산 채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유권에게 인도청구권이 집행 또는 그 보전처분의 가처분은 파산 선고로 인한 효력이 일치하므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의 경우 파산관제인에 대한 승계집행을 부여받아 파산관제인을 상대번호 하여 속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재산인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을 딱 지급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잔대금을 공탁을 하고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누구한테? 관제인 상대로. 그죠? 아니면 뭐 돈을 다 냈는데 등기 직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 그런 경우는 파산 채권이 아닙니다. 재단 채권과 강제 집행. 저 아까 나왔죠? 재단 채권. 재단 채권도 다 나가리 된다. 법은 파산 선고로 파산 채권에 기하여 기존에 계속 중이던 강제 집행 등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조세 등 청구권의 체납 처분인 때는 파산 선고는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 처분이 있는 조세 등 청구권을 제외한 재단 채권, 대표적인 임금이죠. 파산 선고로 이루어진 강제 집행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고 있지 않아서 아까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조세 등 청구권을 제외한 재단 채권에 기하여 행해진 강제 집행 등도 파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임금 채권 등 재단 채권에 기하여 파산 선고로 이루어진 강제 집행은 파산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속행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문 규정이 있는 조세 등 청구권을 제외한 다른 재단 채권은 강제 집행도 파산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은 조세만 속행을 한 거죠. 임금, 근로자의 임금. 또 뭐가 있을까요? 재단 채권. 뭐 양육비. 그렇죠? 대표적인 양육비가 있죠. 재단 채권.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재단 채권의 경우에도 파산 선고에는 파산 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새로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지 판례죠. 아이 세금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 나오죠. 대법원 판례 2008년 요거. 임금 채권과가 확정된 지급 명령에 기하여 채무자회사의 뭐 콘도를 압류했어요. 파산 선고가 되자 압류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파산법은 42조 2항에서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채권 또는 재단 채권에 의해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 집행 감압류 가처분 등 효력을 잃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파산 채권만 규정해서 재단 채권을 삽입을 딱 정확하게 하면 좋죠. 일본은 이제 이렇게 좀 정교하게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파산 선고 후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이걸 명문의 규정을 두면은 일반 국민들도 아,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 규정이 해석론만으로 되니까 아예만 취하하지. 그쵸? 근데 실정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일반 국민들도 알거든. 파산 선고 후에는 취하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문으로 실정법으로 딱 박아놓으면 초등학교 이상만 나와도 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신청할 때 야, 선고 후에는 절대로 이거 취소하면 안 되는구나. 딱 각인하고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해석론상만으로 인정하죠. 해석론. 그렇죠? 해석론상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실정법상에 있는 거. 해석론은 어떻습니까? 국민들한테 의구심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판사 아니면 법률가들이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명확하게 박아놓으면은 국민들은 따르죠. 근데 그냥 뭐 판사가 해석론이래? 글쎄 지들이 해석하는 거지, 그치?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해석해? 난 반대야. 난 할 수 있다라고 봐. 이런 입론도 가능하죠. 그렇게
학설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정법으로 박아놓기 전에는. 그런 의구심이 있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해석론이죠. 재단 채권으로, 재단 채권 없는데 파산 채권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싫은데, 나는 지금 임금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걸 실효시키냐. 난 양육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실효시키냐. 저 사람 배드 파더스다. 그렇죠? 나는 지금 기껏 양육비 못 받아갖고 한이 맺혀서 하고 있고, 임금 못 받아갖고 기껏 다 돈 들여서 팔려 했는데 왜 이거를 실효시키냐. 그렇죠? 물론 실효시키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재단 뭐 그렇게 큰 불이익은 없지만, 아무튼 이 법을 명확하게 입법을 해놓는 게 국민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수범성이 있죠. 지켜질 가능성이 높죠. 왜? 실정법은 이제 다 보잖아요, 법을. 그렇죠? 파산재단 이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문제. 그쵸?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